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드시죠? 예. 아, 잘 들립니다. 네. 베트남이 이제 슬슬 날이 더워지고 있고, 지금 밖에 큰 비가 내리고 있다. 그런데 작년과 대비해서 이제 많이 덥지는 않은 편이다. 라고 일단은 하고, 왜냐면 제가 작년 5월 초에 저희가 이제 시즌 3 마지막 방송을 찍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게 5월 초 연휴에 날이 한 40도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베트남이 지금 2025년도 현재는 그렇게 덥진 않다라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고추 농사를 지으신다. 아, 베트남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다. 농산물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고추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니까 고추가 일정 부분 좀 더운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좀 날이 좀 춥다라는 거가 이제 좀 소문이 돌다 보니, 이제 중국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베트남 관련 농수산물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고추를 좀 많이 사갔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뭐 하다가만 얘기인데, 일단 뭐 평소보다는 좀 돈을 많이 벌었대요. 평균 고추가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1kg에 100원이라고 하면은 올해는 한 120원 정도 받았다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농수산물 관련 트레이딩이 이제 민주의 미래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참 쉽진 않은 게, 이게 또 생각외상으로 수확량이 좋아버리면 그만큼 고추값이 떨어지잖아요. 농산물 아, 가격이. 그쵸. 그게 참 컨트롤이 어렵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농수산물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어떤 뭐 기상청과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날씨를 포커스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은 많이 덥지는 않다. 작년에 비해서.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인트로로 두 번째를 시작하다가 만 게, 최근에 저희 또 방송 많이 나오시던 우리 백 사장님 논란이 많은데, 이제 엄 사장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래서. 아,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백 그러니까 막, 사장님에 예,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별한 견해가 있진 않았고, 그냥 네. 자주 나오시니까 자주 봤어요. 뭐 흑백 요리라도 재밌게 봤고, 그랬었는데, 요새 하도 많이 까여가지고, 왜 까이는가 하고 이제 그 열심히 봤더니, 그 트루먼 쇼 PD 했던 분이 이제 백종원을 본격적으로 까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방송을 어쩌다가 그냥 유심히 쭉 듣게 됐는데, 아, 듣다 보니까, 아, 이런 잘못들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게, 어쨌든지 그 한 회사의 오너라는 사람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 방송을 한 거는 좋은데, 방송인이 메인이고, 기업인이 뒷전이었던 건 큰 잘못이지 않았나.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 게,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가 말했지만 참 나랏돈 사업이 참 이게 지원금이 많구나 생각 이상으로 지자체 관련 지원금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뭐 그런 게 하나 있었죠. 엄 사장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방송을 좋아하는 지자체 그 돈 버는 사업을 하는 엄 사장이. 아니,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 그, 이 백 사장님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해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 갑자기 백종원이 뜨기 강형욱이 뜨기 시작하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뜨게 될 수 있는 계기는 결국은 이제 방송가에서 방송을 찍는 PD들이나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누군가 출연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출연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맞죠. 어디에든지 한 번 나왔던 사람을 레퍼런스가 있는 사람, 그중에서 또 방송에서 말도 좀 잘 털고 좀 재미가 있었던 사람은 그냥 믿고 검증이 됐겠거니 하고 이제 데리고 나온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그백 사장님은 한두 번 방송에 나와서 이빨을 잘 털었던 그 레퍼런스를 만든 걸로 인해서 뭐 네. 마일리지 텔레비전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명해지고 유명해지고 유명해진 걸로 유명해지고 뭔가 뭐 계속 어느새 이제 유명해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런 산 맞아요. 같은 분이 되었던 거다. 저는 이제 좀 그걸 봐야 되는 게, 이제 하나 또 좀 재밌게 생각한 게, 집단 최면 광기라고 표현할 수는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되게 트렌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뭐 군중 심리가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 있잖아, 음, 무지성적으로 그냥 이 사람은 무조건 옳다라는 게, 사실은 뭐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 이 사건을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그런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예를 들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주로 보는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는 저런 데다가 이제 누가 글을 쓰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당신은 요식업을 하니까 뭐 대충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주로 그분이 하신 솔루션들이 가격을 낮추라는 얘기잖아요. 뭐 중소 영세업장에 가서 뭐 좋은 얘기죠. 사실 가격을 낮춘다는 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작은 아버지도 돈가스도 하시고 뭐 저희도 주에도 요식업을 하는 분도 있지만도 근데 그분들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댓글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참 위험한 솔루션을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들은. 예. 메뉴 줄이고 가격 낮추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 단순히 메뉴 가격을 많이 높여서 회전율을 높이는 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모든 사업에 이제 중요한 점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언제 더 투입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 투입한 비용만큼 사실은 우리는 100원이라도 더 봐야지 사실은 그 사람을 뽑아서 쓰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만 단순히 줄만 길게 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솔루션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는 되게 몰매를 맞았거든요. 네가 뭔데? 아니 우리 뭐 그렇게 그 요식업으로 성공하신 분이 그렇게 솔루션 주면 맞는 건데 그런 네가 인터넷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뭐 그 건방지게 전문가 행세를 하냐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뭐 돌아서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한 건 틀린 건 아니었고 뭐 그 얘기로 하셨다는 것보다는 이제 좀 저희도 좀 그런 거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냐. 너무 그 한 사람에 대한 우상화 그게 너무 이제 그 몰입이 되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나 이런 걸 놓치거나 실제로는 좀 그런 몰입되는 거에서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분명히 사실은 뭐 그 작년에 좀 그 많았었잖아요. 저희 연돈 볼같이 얘기하면서 그 좀 사실 약간 좀 그렇죠. 광기 아니었습니까? 그 점주들이 뭐 폐업했다고 하니까 아 니들 잘못한 거다라는 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뭐 청취자분도 그렇고 저희 내부 저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라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냐 싶은 거고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백종원 씨에 대해서 큰 팬은 아닌 게 그 베트남에도 있잖아요. 사실 홍콩 반점 저기 참비타워 참비타워죠. 저 디캐피탈 있지 않습니까? 뭐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사실 백종원 씨 음식은 거기서 살면서 처음 먹어봤어요. 거의 그때 베트남에서 먹고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뭐 새마을식당 가가지고 이제 7분 부대찌개 뭐 이런 거 김치찌개 먹곤 했었는데 근데 막상 짜장면이 좀 맛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요즘에 또 뭐 다른 이슈는 없으니까 지금 뭐 인도랑 파키스탄 오늘 뭐 휴전했다는 것 같은데 전쟁해가지고 지금 뭐 외무부 장관이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온다는 거 있었고 특별히 이슈 사항 있어 혹시 지금 한국은? 네. 뭐 한국은 여전히 이제 대선판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인 것 같고요. 뭐 네. 여러 가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네. 민주당은 뭐 이재명이 뭐 선거가 잡히냐 안 잡히냐에 따라 선거가 미뤄졌고 네. 사법부에 투입하자 마냐 뭐 이런 말들이 있었었고 사법부의 뭐 쿠데타는 또 뭐예요? 아니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이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그렇죠.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날 갑자기 네. 선고를 내리는데 뭐 나도 공부를 처음으로 하네. 전원합의체니 무슨 뭐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니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갑자기 5월 15일 날 그럼 판결을 하겠다라고 재판 잡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그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쪽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대요. 아 그래요? 100만 명씩 서명을 네. 하나? 아니 이거 너무 저 판결한 게 실제로 재판 기록을 보고 판결을 했냐? 아 뭐 이런 걸로. 서명이다. 개인적으로 뭐 서명은 뭐 제가 100% 믿진 않는 게, 뭐 제가 민주당을 비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뭐 그럼요. 와이프한테 재밌게 들은 얘기가, 그, 최근에 아, 이제, 그, 제가 뭐 지인이 요즘에 그 아시는 분이 그 방송국 쪽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아는 첫 번째가 일단 방송이 베트남도 파워풀한 게, 거의 준 공무원이 누구만 그 사람들이 해외 출장을 못 간대요. 해외여행을 못 간대. 그 배때배 방송국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은 모르겠어요. 그게 그 공무원 신분인지 그냥 사립 그 뭡니까 그 사기업의 신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베트남은 확실한 거는 일단은 방송국은 거의 그 공무원이고 정부에 소속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해외 출장을 갈 수가 없대요. 해외 출장도 특정한 사건이 없으면은 그 이제 그 상부에서 허가를 내려줘야지만 출장을 갈 수 있고 해외여행은 당연히 못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아까 좀 뭐 백종원 씨 얘기랑 좀 연결되는 거긴 한데 그 방송국 사람들이 방송을 가지고 비즈니스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럼요. 방송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아까 서명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도 그 뭐 정부 통폐합 얘기 있었잖아요. 그 이제 이런데 거리들 통폐합하고 했었는데 그 이제 뭐 베트남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그 100% 인민들이 다 찬성을 했다,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와이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동네 그 동장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강제는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빨리빨리 사인하라고 그냥 그 사람들 의사를 크게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말했던 아까 전에 내 얘기가 동일한 건 너무 권위랑 그런 이제 숫자에 좀 이제 우리 좀 한 발짝 건너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 100만 명이 진짜 서명을 했겠지만 실제로 100만 명이 했을까 약간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들긴 한다.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예. 또 약간 시점을 놓치긴 했지만 그 SK텔레콤 사태도 굉장히 큰. 당신 핸드폰 못 써요 그래서. 저는 SK죠. SK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상 받았어요 지금? 유심 갈았나 그거? 아유, 보상을 받진 못했고 그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거 가입은 했고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한때 SK의 녹을 먹었던 적이 있었던 아, 사람으로서 그 출신 아닙니까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SK 행보에 대해서? 어? 아니 매우 잘못했죠. 저는 굉장히 번호를 옮기고 싶은데 제가 그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에 SK에 잠깐 몸을 담았었던 그걸로 인해서 그때 이제 그 SK 임직원 카드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임직원 카드가 가입 요건이 어쨌건 SK 그룹사의 직원이 가입할 수 있는 거고 퇴사를 한다고 해서 카드를 빼앗진 않아요. 연회비만 내면 돼, 연회비. 원래는 직원일 때 연회비를 안 내다가 연회비 10만 원을 내면 되는데 연회비 10만 원 치고는 혜택이 장난 아니죠. 아, 5성호텔 물품은 그 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1년에 한 번 그 해외 호텔 1박 이용 시 1박 추가. 2박을 1박 가격에 하는 거죠. 그게 있고 국내선 그 원 플러스 원. 이거는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동반 1인 국내선 뭐 제주도 같은 거 갈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저가 항공이 워낙 싸니까 아, 굳이 뭐 사실 끝까지는 쓸 게 아니까. 별로 없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카드의 복지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카드가 있으면은 SK텔레콤 요금을 얼마를 쓰냐 상관없이 그냥 VIP 혜택을 줍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요금제는 거의 뭐 15,000원, 2만 원 정도밖에 안 내는데 VIP 혜택을 받는데 그걸 또 이렇게 통신사를 바꾸기가 뭐하지 않습니까? 야, 평생 꿀을 빨았겠네요, 그냥. 평생 쓸 거 아닙니까, 지금? 10,000원의 VIP 혜택이면. 아유, 훌륭하네요. 그 대감집 노비짓을 해야 된다는 게, 네. 그거 말고 요즘 제일 잘 쓰는 혜택은 예, 그 대형마트, 3대 마트. 3대 예, 마트면 이제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죠. 예, 거기서 이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은 예. 5천 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개고수네요, 그럼 진짜. 그러니까 10만 이제 원치 어차피 사면 10,000원 나오네. 마트는 최저가잖아요. 그래도 그 쿠팡보다 뭐 비교해 보면 더 싸고 안 싸고 한 곳도 있지만 마트는 예. 기본적으로 싼 곳인데 거기서 거기에 5,000원을 이제 준다. 그 5천 원, 무한정은 아니고 먼저 아니죠, 그래. 한 예. 달에 5만 원까지. 야, 이거 뭐 훌륭하네. 이래서 진짜 먹이업을 가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훌륭합니다, 아주 그냥 이게. 예.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걸 안 하다가 집에 예. 이제 오디오를 바꿨어요. 바꾼 게 아니라 오디오가 없었지 아예. 네. 오디오 뭘로 바꿨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집에 그냥 원래는 그냥 핸드폰으로 음악 틀고 있고 하다가 예. 그냥 그 작은 스피커 가정용 하나를 샀죠. 어디 거 샀어요? 옛날 스피커 뭐 팔아서 그냥 나니까 또, 제가 또. 자 그렇습니까? JBL 아, 하반. JBL 거, JBL 거 아, 샀어요? 아, 그 샀는데 그게 이제 한 4, 50만 원 하더라고요. JBL 거 비싸죠. 근데 예. 이제 그거는 사니까 이제 바로 4만 원 상품권 날려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훌륭하네요. JBL 거 베트남에서 좀 싼데. 베트남이 싸요. 그런가요? 한국보다 싸요. 베트남 스피커 쪽은. 예전에 제가 전 직장이 이제 제가 스피커 팔이라 해가지고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 또 그렇구나. 베트남이 왜냐면 그것도 이제 국가 수준 맞춰가지고 유통사들이 가격 아, 정책을 하기 때문에 더 싸요. 그럼. 조금 싸긴 합니다. 싸도 뭐 굳이 베트남까지 와서 살 필요는 없지만 뭐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 구매하고 하시면 베트남 와서 사는 게 한국보다 좀 싸긴 하다. 한국에서 있었던 이슈는 뭐 요 정도인 것 같고. 베트남 뭐 있었습니까? 이슈랄 것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뒤에도 제가 준비한 걸로 같이 당선인 준비를 하는 건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준비한 걸로 할 거면은 뭐 좀 최근에 이슈 사항들 저거 좀 묶어가지고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슈카 형님처럼 간단히 PPT 하나 만들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하시죠, 지금.
본문으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어쨌건 인트로로 또 좀 더 끌 수 있는 내용은 네. 저희가 이 방송을 지금 이제 팟빵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유튜브 네.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그 시즌 1이죠. 시즌 1. 네. 굿모닝 비엔남 시즌 1 모든 방송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다 했습니다. 주위에서 좀 그러니까 최신 영상으로 그게 안 뜨고 옛날 방송이 뜨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희 좀 뭐 지인들도 저희 방송 듣는 분들 계시는데 아주 당황스럽다면서 너무 옛날 얘기한다면서 갑자기 트니까. 아니, 이게 언젠가 한 번은 아카이빙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아카이빙을 하니까, 근데 이거 올렸다고 구독자가 늘어나더라고요. 양치 몇 명 늘었어? 뭐 2명, 3명 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30명 늘었습니다. 30명이 늘었다고요? 지금 뭐라고 저희 방송을 30명이나 들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팟빵으로 들으시거나 어디로 들으시거나 원래 저희 방송이 초창기에 제가 업로드를 2번 했어요. 첫 번째는 팟빵에 업로드를 했고 하나는 팟티라고 하는 데서 업로드를 하면은 팟빵은 이 폐쇄 방식이어서 올려봤자 공유가 안 돼. 근데 팟티에 올리면은 그게 이제 그 글로벌 RSS 서비스에서 다 가져갈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오픈소스여서. 그런데 팟티가 망했어. 망했죠. 맞아. 그래서 파티가 망하면서 그 굿모닝 비엔남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오직 팟빵밖에 없어진 거야. 독과점이 됐죠. 예. 근데 아시겠지만 팟빵은 저희 오디오를 다 블락시켜버렸지 지금. 안 돼요, 지금도? 안 풀어졌어, 아직까지?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방송들을 해지를 했는데 아직도 아직까지 절반은 막혀 있어요. 소송하나 그러십시오. 우리 방송 살려달라고. 예. 소송한다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방송을 듣고 싶어서 들을 수가 없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 제가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시즌 1 방송 전체를 굿모닝 비엔남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했다. 1년이면 한 1,500명. 야, 슈카 형님이 뭐 400만 유튜버 그랬지. 그럼 이거 우리 막 400년 걸리냐, 이거 하려면? 40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400만 만들려면. 재미가 없기네요, 그래서. 400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즌 1만 아카이빙을 했는데, 이것도 고민이 또 되긴 돼요. 우리 방송 또 업로드를 제가 내일이나 해서 또 해야 되는데, 그럼 시즌 2나 시즌 3 밀린 거를 다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이제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그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고 계시면은, 뭐라고 하냐, 유튜브 뮤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팟캐스트로 굿모닝 비엔남을 찾아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안 쓰셔도 그냥 저기 굿모닝 비엔남 채널에 오시면은 오래된 방송들을 다 들으실 수가 있다. 들을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래서 옛날 얘기라서 사실은 초창기 방송이 좀 더 이게 밀도 있고 좀 괜찮긴 한데 저희도 아니 그냥 이거는 뭐 이걸 막 그 2번 누르지도 않잖아. 그렇죠. 한 번 아카이빙. 우리 채널에 그래도 해놨던 흔적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노하다. 우리 자식이 볼 수 있는 방송인가? 우리 방송? 우리 방송 정도면 자식이 볼 만하다. 그렇죠. 그렇게 뭐 논란되는 거는 뭐 옛날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최근에 저희가 방송에서 그때 제가 이제 10만 유튜버의 기점이 될 수 있었지만 그때 2%가 아주 쫄아가지고 도망갔던 사건 기적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베트남의 100만 유튜버 코이 TV 저희가 저격 아닌 저격을 한번 했다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뉘앙스를 뭐 바꿀 생각은 없죠. 야, 그분 요즘에 망고 장사 하더라고. 봤어요, 그거? 못 봤습니다. 요새는 안 들어오고 100만 년 된 거 같네. 저는 그걸 본 거라고 저도 커뮤니티 통해서 봤는데 망고가 이제 그걸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베트남에 있는 되게 비싼 망고가 있대요. 그게 종자가 그거를 한국에 뭐 이제 그 청취자분들 수출을 했는데 썩은 망고가 섞여 들어와서 그걸 환불해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게 고의로 섞은 건 아닐 거고 넘어오다 보니까 변질돼가지고 그건 바로바로 환불해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저희가 그걸 좀 끌고 가서 10만 유튜버 되지 않았을까. 아쉽구나. 나중에 우리 특집 방송 한번 찍을까요? 100만 유튜버 저격 방송을 해서. 일단 뭐 이거 웃지 않는 얘기고 일단 뭐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일단. 잠깐 쉬었다가 저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다시 시작하시죠 지금.
보입니까, 지금 옆에? 네, 이게 보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좀 PPT를까지는 아니고, 사실 제가 PPT를 진짜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신문기사 몇 개 짜집게 놓고, 약간 슈카 형님 따라했다 하려고 하면 좋겠네요. 슈카 형님의 약간 오마주. 예, 그렇죠. 그분도 뭐 PPT를 열심히 만드는 거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오늘 뭐 베트남 방송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글 같은 걸 좀 첨부해서 방송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일단 첫 방송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래서 지금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지금 베트남에도 또 짝퉁 또 이런 상품 관련해서 지금 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베트남에 워낙 뭐 짝퉁이라든지 이런 뭐 식료품 관련해서 뭐 가짜들이 많긴 한데 최근에 이제 또 뭐 4월 말에 하나 있었던 게 지금 숙주나물, 사실은 베트남은 콩나물을 안 먹잖아요. 콩나물을 먹는 국가가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 이게. 찾아보니까 그 뭐 한국이라든지 몇 개 국가 제외하고는 다 숙주를 먹죠. 숙주가 이게 뭘로 만듭니까 근데? 녹두로 하나 이게? 녹주가 그쵸? 네, 오히려 녹두. 녹두죠 이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람다오라는 상품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독성 성장 호르몬을 발라가지고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좀 탈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와이프네 고향에서 만들었네요. 응애안에서 지금 지금 숙주나물 유통을 해가지고 3,500톤 이상 유통이 됐고 전국에 다 유통이 돼서 지금 이런 람다오라는 상품을 가진 숙주나물은 좀 베트남에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일단 첫 번째고, 일단은 들어보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었거든 사실은. 근데 와이프는 되게 시큰둥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워낙 많이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뭐 숙주 야채 이런 거는 뭐 성장 호르몬 치고 농약 잘못 쳐가지고 먹고 탈나는 거는 많고, 이게 뭐 베트남 이게 신문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사망 사건도 있었대. 숙주나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좀 예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게 숙주나물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걸로 식품 관련해서 좀 규제가 많았고, 사실 이게 뭐 숙주나물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 와이프가 최근에 이제 베트남 관련해서 좀 이게 방송 주제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숙주나물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 큰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제 5월 초 4월 말부터 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베트남 공안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분유입니까? 분유? 분유죠. 그리고 분유인데 이 분유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사실은 이게 뭐 중국산 분유 이런 얘기는 많았었거든요. 예전에 이거 진짜 심각했다 그러더라고 와이프 얘기가. 예전에 베트남 같은 경우가 중국산 제품들을 많이 받아 쓰는데, 중국에도 예전에 그 가짜 분유 파동 한번 났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용시키고 했었잖아요. 중국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베트남에도 한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어릴 때. 그래서 중국산 분유 이런 게 넘어왔고, 실제로도 중국 내에서도 그런 가짜 분유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막 신생아들이 장애가 생기고 하니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그 엄벌을 했었는데, 이제 베트남도 영향을 미쳤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부터 이제 외국산 분유, 뭐 한국 분유, 일본 분유, 호주 분유, 사실 호주 분유 이런 게 되게 많이 팔리잖아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베트남이. 그걸 많이 팔리는 이유가 이런 가짜 분유에 대한 이제 그 문제점, 경각심. 경각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구매한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와이프 얘기를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84종의 뭐 대규모 이제 그 위조 우유가 압수가 되었고 공안부에서 조사가 들어갔던데, 이 분유들이 사실은 그 신생아들이 먹기도 하는데 몸이 불편하시는 좀 분들이 먹기도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뼈가 안 좋다거나 이러면은 분유를 처방하거나 분유를 먹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물 섭취가 힘든 사람들은 분유를 마신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그거를 식사 대용으로 하는데, 이거를 의사들이 처방을 했대. 그 짝퉁 분유에 대해서 의사들이 처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죠. 아니, 월급 잘 받는 의사들이 야, 이 정도까지 하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의사들이 파는 가짜 약을 판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베트남에서 되게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상태가. 네. 사실은 뭐 기존에 와이프도 이건 알고는 있더라고요. 지금 베트남에서 약 제조를 그 약을 처방받아 보셨으면 알겠지만 병원에서 약을 진짜 한 봉지를 주거든요. 뭐 3일 드세요가 아니고 감기약을 한 2주치를 줘요. 제가 봤을 때 그 약 먹으면 암도 났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못 벌다 보니, 아, 이건 제가 들었어요. 그 KPI가 있대.
약을 얼만큼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베트남에서 과잉 처방을 하거든요, 약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약을 드실 때 꼭 그만큼 다 안 드셔도 된다. 보통 감기약 하면 진짜 약 6개, 5개씩 해가지고 일주일씩 지어주잖아요. 약봉지가 무거워요, 들고 오면 집에. 근데 보통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가짜 분유,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게 가짜 약들, 이제 그 의사들이 처방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베트남에서는 좀 더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지금. 그걸 알고 한 건가요? 알고 했겠죠,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설마 이거? 모르죠, 아니 뭐. 뭐 어디까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실은 저 너머이지만. 근데 어차피 원가가 엄청 낮았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건 알았겠지. 알았겠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제 뭐 노약자들이 대상이 되고 실제로 관련해서 이제 병이 생기고 하니 베트남에서는 좀 큰 이슈였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지금 베트남에 유명했던 가짜 사건들. 그리고 일단 이거 매년 나오잖아요. 사실은 산업용 메탄올이 들어간 밀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 죽었다. 올해 초에도 지금 저기 호황게임에서 이런 그 가짜 술 먹고는 뭐 외국인이 사망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일단 저희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 그, 그 병입이 안 된 술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드시지 않는 게 좋다. 대행을 오셔가지고, 라는 게 일단. 병입이 네. 안 된 거면 생맥주는 병입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생맥주는 괜찮고, 예를 들면은 베트남 담금주 이런 것들이 그 병마개가 안 잠긴 것들, 요런 거는 좀 저렴하다고 해서 드실 필요는 없고, 좀 조심해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메탄올 중독됐을 때 이게 술을 먹으면 괜찮아진다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이거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간에서 반응하는 게 에탄올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또 메탄올이 또 괜찮아진다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일단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일단 저도 응급처치로 그때 한번 찾아봤었는데 좀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서 베트남 쪽에 가짜 술이 많다. 특히 북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남부 사람들은 당금주를 거의 안 먹잖아요, 술 자체를. 보통 맥주를 많이 먹는 편이라서 맥주는 사실은 좀 가짜를 만들기 힘들고 병입이라든지 캔에 담아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근데 그 당금주 같은 경우는 메탄올을 섞기 쉬우니까 이런 걸로 해서 있고, 두 번째가 찾아보니까 이거 웃기더라고. 가짜 펩시랑 가짜 코카콜라가 있었대, 베트남에. 2020년도에. 그건 뭐가 가짜인 거지? 병 스티커는 똑같이 붙여놓고 안에다가 이상한 걸 넣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설탕 대신에 뭐 산타딘?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감미료를 넣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제로 코카이 이제 그 흐름을 타기 전에 그 미리 베트남에서 캐치를 하고 다른 네. 합성 감미료를 쓴 콜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걸로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 옛날에 영상 보면 나오더라. 그 인도에서 가짜 콜라 만드는 것도 보니까 병 막 수거해가지고 뭐 호수 같은데 집어넣어가지고 병입에서 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콜라 같은 것도 뭐 그렇진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슈퍼마켓에서 사서 드셔라. 여행 오셔가지고 라는 거고. 뭐 그리고 뭐 커피 이런 것도 가짜 커피 많았는데 이거는 뭐 있을 법한 거고, 사실은. 맞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분유,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더 베트남에서 좀 주목받는 게 의사들이 좀 인볼브가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들려서 지금 뭐 이렇게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도 옛날에 가짜 많았었잖아요. 사실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랑 이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도 예전에 만두파동이 있었다. 어. 그 기억나요? 그쵸. 아, 네. 우리 쓰레기 네. 만두. 네. 그러면서 이게 비비고가 뜬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이래. 기존에 잘 나가던 만두집들이 고향 만두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이 비비고만큼 음식을 조금 맛없게 좀 경쟁에서 밀렸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사실 비비고 같은 경우는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거니까. 그 비비고가 뜰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좀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존에는 뭐 고향 만두라든지 그런 특성 만두 브랜드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확고했는데, 그 쓰레기 만두 파동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기존 만두를 안 사 먹게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켓의 지위가 흔들리고 이제 좀 한 상태에서 비비고가 치고 올랐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이런 지금 가짜 사건들이 많다. 한국은 뭐 저기 가짜 계란도 만들고 도대체 이런 식품 가짜는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먹는 거 가지고. 싸니까 만들겠죠, 그게. 진짜 싼가?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용서받기 힘든 범죄가 아닌가. 예를 들면은 사람을 구타를 하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나쁜 범죄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음식은 사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그건 거잖아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악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먹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제 이런 음식을 판다는 거는, 진짜 그 참 돈에 미친 놈들이다. 아니, 그냥 예를 들면 여기서 뭐 괜찮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건 없네. 어쨌든지, 뭐 예를 들면 품질이 좀 저렴한 거를 썼다. 그런 거는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먹으면 눈 멀고, 먹으면 죽고, 뭐 장애 유발하고 이런 거는 진짜, 이 프로님 말한 대로. 내가 사람을 한 명 죽이는 거나 두 명 죽이면 연쇄살인범이라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맞죠? 아, 근데 사실은 이런 메탄올을 판다 이런 것도 나는 그거보다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강력 범죄에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이런 메탄올을 뿌려가지고 100명이 죽어, 100명이 17명이 죽어. 사실 이게 사람 17명 죽인 거랑 뭐가 다른가? 그런데 이거를 좀, 보면 그래요. 한국도 그렇고, 이런 식품 관련 거에 대해서는 그런, 그 일반적인 살인죄에 비해서는 좀 처벌이 좀 약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베트남은 저 공산국가다 보니 어떤 처벌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큰 처벌이 나올 것 같긴 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거의 사형 나오지 않을까요? 사형 나올 것 같아,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뉴스에서 사발을 풀었다는 얘기는 쥐고 있는 게 있을 거란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마 좀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번 행정부가 또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강력한 분들은 또 본인들의 그 입지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좀 강력한 처벌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얘기였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베트남에 요즘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PIR이라는 지표 아십니까, 이게? 이게 잘 모르겠- HPI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공식 지표 같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판단할 때 소득 대비해서,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우리가 돈 얼마 모아야 집 사냐? 몇 년 모아야 집 사냐? 그거. 10원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지 아. 강남에 집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네. 보시면은 이제 PIR이라는 게 이제 도시 평균 주택 가격이랑 이제 가구당 연평균 소득을 나눠가지고 몇 년이 걸리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지표를 보니까 홍콩이 제일 높아요. 홍콩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집을 살려면 32년이 걸린대. 홍콩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닭장집 같이 해놓고도 정책한책, 있고. 그렇죠. 물론 여기 통계에서는 좀 빠지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 있는 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국민 소득이나 생각하면은 그런데 좀 너무 통계치가 튀는 거고, 그런 데는. 그런데 제외하고 일단 평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국가들이라고 봤을 때 이제 나오는 걸 보면 두 번째가 중국 얘기가, 중국 29년 걸린대.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데 좀 그러네요. 주요 도시만 그런 건가? 주요 도시, 이거는 지금 뒤에는 도시별로도 나오는데, 이거는 국가별로 해요. 그래서 제가 볼때 국가랑 중국 도시별로 전체 평균으로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상해나 뭔가 이런 그렇죠. 아마 주요 국경 이런 도시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통계를 하는 거라서, 일단 방송 청취자 말씀드리면 100% 믿을 건 아닌데, 이게 좀 치다 보니까 GPT랑 딥시크 쳐보니까 이게 칠 때마다 조금씩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그 다음에 태국도 집값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마 이거 비싸구나. 방콕 같은 위주로 해서 일단 태국도 비싸고, 태국이 한 26년 정도 걸린다,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국가도 이제 베트남 23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이제 남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베트남이 이제 서민들이 집이 사기 어려워졌다라는 게 지금 네. 맞죠? 저희가 맨날 그러잖아요. 베트남 사람 임금으로 이게 감당이 돼. 실제로 감당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베트남의 현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나오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게 연이죠, 연. 네, 1년. 예를 들어서 베트남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을 그냥 네. 대충 한 80만 원? 네. 잡으면 많을까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아까 나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면 이게 보겠습니다. 이게 도시별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뒤에는 보면 홍콩 기준으로는 47년 걸린대. 그러니까 중위값을 잡는 것 같아요. 연소득 중위값으로 32만 불 정도가 홍콩 사람들 중위값인데, 네, 주택 평균 가격은 이거는 10, 100, 1000만, 10만, 120만 불이니까 한 40년 걸린다. 한 50년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홍콩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 15억 정도. 그렇죠. 15억이고 3만 불 버는 사람들이 15억짜리 평균 집을 살려면 한 40년, 50년이 걸린다. 집을 살 수가 없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싱가폴.
이제 싱가포르라는 이제 딱 그 도시에만 했을 때 이런 거 보면 이제 통계가 위에 맞구나. 25년 나왔으니까 싱가포르. 아닌가? 싱가포르 이게 14년에 나온데 그러니까 이거 조금씩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별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싱가포르이 이제 연평균 4만 불 정도 잡으면은 25년. 근데 이제 서울이 나오는 거죠. 서울이 이제 보면은 서울 중위값이 한 3만 불 되겠다. 지금 그래서 한국이 GDP가 3만 불 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했을 그렇죠. 때는 뭐 위아래로 치면 3만 불 정도 잡으면은 24년. 상하이 같은 경우가 2만 7천 불. 이것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상하이는 이 정도 벌겠다. 그래 상하이는 2만 1천 상하이는 벌 그 것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65만 불 정도니까 한 23년 걸린다. 이렇게 하고 보면 이제 뭐 베트남. 뭄바이, 토론토, 런던, 뉴욕, 베이징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 이제 이게 좀 통계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베트남 사람들이 호치민 사람들이 15만 불씩 버나 하노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렇지 14만 불.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뒤에 보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자료라든지 정부에서도 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 자료 이런 걸 좀 섞었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좀 베트남 정부에서 조금 이런 숫자를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조작을 했을 것 같긴 해. 일단 뭐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10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게 일단 그거고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하노이 호치민 기준으로는 10년이 아니고 이건 그때 20년씩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15만 불씩 벌진 않잖아요. 사실 돈들을 1년에 15,000불씩 2만 불씩 벌진 않으니까 이게 좀 뭐 통계적으로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말씀 그냥 그만큼 이렇게 참 베트남이란 국가에서 이제 그 저희 같은 서민들이 집 사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게 지금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방콕,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다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여튼 이제 베트남에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야 베트남 사람들 월에 40만 원, 50만 원 번다는데 하노이 집값이 무슨 2억이야, 3억이야 어떻게 사? 라고 사실 한국 분들이 많이 질문하잖아요, 그렇게.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조금씩 봐야 되는 게 아마 제가 뒤에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좀 정리 그러면은 요거 일단 하고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일단 20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거의 연평균 8% 이상 지금 집값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노이 기준으로. 네. 뭐 당신은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옛날 생각하면. 그렇죠. 맞죠. 그리고 지금 당신이 엄 사장이 뭐 4년 전, 5년 전 산 집은 최소한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40% 정도 상승을 했다. 이 친구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소득 대비해서 월세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베트남이. 얘는 진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임장까지는 아니고 저 로컬 살아는 사람 집에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저기 호안게임 쪽에 월세 20만 원짜리 집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침대 하나 들어간 자리야. 15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사람 살 만한 원룸 정도를 구하려면은 이제 도시 기준으로 월세가 이제 500에서 800만 동 하나로 한 뭐 20에서 40만 원 사이 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임금 자체가 뭐 40에서 50만 원대에 머물면은 실제로 월세 부담률이 40%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서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베트남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공공주택을 어떻게 이제 베트남에 좀 늘릴 수 있냐, 집값을 잡자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적혀 있는 소식은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외국인 네, 아파트 소유 세금 강화. 양도세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뒤에 봅시다. 그래서 양도세가 지금 2%지 않나요? 그것도 지금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뒤에 아, 보면은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베트남의 주택 규정이라는 게 사실은 주택수 제한 없이 무제한 소유가 가능해요. 한국처럼 이렇게 뭐 종부세입니까? 종합부동산처럼 여러 개 있다고 전리가 해서 1주택을 강력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없죠. 베트남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 건국 이후에부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주택을 여러 개 가진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뭐 이런 뭐 세금을 때린다든지 불이익을 이런 하는 건 분위기 주는 게 없었다. 없었어. 그렇게 해서 보면은 베트남에서 좀 부자들 얘기 들어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한 사람이 집 100채씩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하노이 기준으로. 한국이면은 100채 가지고 있으면 뉴스 나오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뭐 전세왕, 전세 사기 칠 때 그렇죠. 100채 전세 갖고 있는 사기 그런 사람들인데 거네. 근데 생각보다 베트남에 100채씩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부자들은. 그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주택 제한 없이 가지고 있어도 사실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세가 있다 하는데 뭐 지방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 줄 때 이제 소득세가 10% 정도 돈을 내잖아요. VAT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20% 정도 돈을 내는 거건데,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부동산세가 있는지 모르겠다. 두 채 이상 소유할 때. 또 뭐 제가 좀 뭐 딥시크 끌고 오다 보니까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외국인도 주택 소유가 가능하죠. 사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저는 제 이름은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최소 50년 소유권을 가지고 이제 뭐 아파트용 상업용 부동산에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 30% 제한을 두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렇게 당연히 뭐 농지라든지 이런 개별주택 이런 거 구매 안 되고 외국인 전용 아파트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베트남의 현 상황인데, 부터 지금 이제 투기 방지 법안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7월에 발행을 했고 2025년부터 적용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주 골자가 뭐냐면은 이제 단기 투자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너무 올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집값이 올라지고 서민들이 살 집이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곧 베트남 정부에서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게, 기존에는 예를 들면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을 팔 때 집값의 2%만 세금을 내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자꾸 이제 그 다운 계약서 쓰고 집값을 좀 이제 실제로 매매 가격이랑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 베트남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게, 그 구매 후 2년 전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매각 차익에 대해서 이제 20% 양도세를 물리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베트남에서 얘기가 10배네요, 10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제도적으로 정비는 필요하죠. 매매 가격이라든지 공시가에 대해서 차익을 베트남 정부가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베트남 정부가 이제 요거를 좀 잡아내려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채 이상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도 실제로 얘들이 적법하게 돈을 벌어서 집을 구매를 했냐, 아니면은 뭐 탈세를 했냐, 아니면은 뭐 약간 불법적인 걸로 돈을 벌었냐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좀 체크를 하겠다라는 게, 왜냐면 이런 다주택자들 때문에 지금 베트남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지금 베트남 정부 일부러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라나 타운하우스 이런 것도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좀 풀어주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느낌상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싼 아파트, 비싼 빌라들 펌핑 시키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소요 기간도 이제 70년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논의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사실 딥시크를 찾아본 결과인데 70% 하고 있고, 이제 뭐 그런 이제 공공주택 정책들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다주택자 제한이라든지 이런 세금 같은 걸 물리겠다라는 게 지금 베트남 이제 뭐 이제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이제 7월 1일부터 규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 5년 안에 이제 매각 시점에 따라서 2에서 10% 정도 양도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2년 이내 매각 20% 고정 환율로 해서 때릴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올라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2년 안에는 집을 팔지 말라라는 게 이제 베트남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처럼 약간 그 의무 거주 기간을 두는 거네, 이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세 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금 출자를 해라. 그렇게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거는 확정적으로 발표된 규제인 거죠? 24년 7월 1일부터 규제가 실행됐대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주택 거래가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 작년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추세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은행에도 이제 약간 좀 책임을 물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갑자기 현금 거래액이 높아지면 은행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한국도 그렇잖아요.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갑자기 은행에서 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행 체크를 하는데,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제 요거를 좀 체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가 이제 주요 골자라는 겁니다, 지금. 뭐 외국인 투자 규제 같은 경우는 30%를 유지하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2년에 재판매하게 되면 이제 추가 세금 또 붙는다. 10%가 더 붙는다. 30%를 내라. 그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은 들어와서 단타 치지 마라. 중국 애들 들어와서 단타 치지 마라. 라는 게 지금 이제 두 번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프로모션 제한한다는 게, 베트남에도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 초기 분양할 때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3년 거의 뭐 무이자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그런 3년 무이자 정책을 통해서, 사실 이걸 가지고 베트남에서 갭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지금. 한국도 사실 많이 하잖아.
그잖아요. 사실 그거 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좀 막아보겠다라는 게 지금 베트남 정부의 의지다. 그게 지금 그렇고, 지금 뭐, 일단 뭐, 얘기할 거 없으니까. 뭐, 당신은 뭐, 이제, 그, 산지 오래돼가지고 크게 손해볼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지금 2019년도에 분양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 거주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1, 2, 3, 4, 뭐 벌써 5년 됐네. 5년 됐죠. 예. 5년 넘었네요. 실제로 뭐, 거주는 안 했지만 일단 5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조금 뭐, 거주 2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이년 거주했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없을 건데.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중국 사람들은 좀 타격을 받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베트남 쪽 북부 쪽에 공단 쪽 이런 데 집 되게 많이 사거든요, 지금 거기.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최근이라면 이제 코로나 막 전 이때만 하더라도 웬만한 프로젝트에 중국인들은 구매를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풀렸습니까, 많이? 하노이나 호치민 쪽으로는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들어보니까 공단 지역에 들어오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 엄청 많이 산대. 박림, 박장 이런 쪽에는 아시다시피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만큼의 주거 환경이 부족해지다 보니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대요. 왜냐면 임대 수익이 잘 나오니까. 사실 중국 사람들이 하노이, 호치민으로 더 많이 들어와 줘야지 집값이 올라가서 사실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좋긴 한데 이제 진짜 서민들한테 약간 임계점이 온 것 같아. 느낌상. 이제 자기네들이 버는 돈도 그 정권 유지를 하고 자기도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지 사실 더 해먹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임계점이 와가지고 뭔가 사회가 좀 격변이 되면 그 사람들도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간에서 좀 갈무리 하려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또 이제 최근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정책인 거죠. 지금 공공주택 관련해서 지금 한국으로 치면 이게 뭡니까? 뭐 주공 아파트? 뭐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는 저기 1기 신도시 약간 이런 거잖아요. 2기 신도시. 공공주택은 그게 아니죠. 한국으로 치면은 뭐 그런 거 뭡니까? LH, 신혼부부한테 저리로 집 빌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월세. 신혼부부 특공 뭐 이런 거. 특공, 신혼 예. 희망타운. 그렇죠. 희망타운 이런 거를 이제 베트남에서도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2021년도부터 해서 지금 100만 호 주택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베트남의 지금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까지 저소득층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 공공주택들을 하겠다. 이제 시세를 이제 뭐 30에서 50% 수준으로 낮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월소득 이제 뭐 500만 동, 뭐 600만 동 정도 되는 이제 그런 500만 동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베트남의 이제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이제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올해부터 지금 얘기가 많이 베트남이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 이제 뭐 공공인이 정부 지원이 이런 거 거의 없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한국으로 네. 치면 어쨌거나 LH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SH 이런 데서 그렇죠. 건물 짓고 뭐 행복주택 이런 거를 아, 한다라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베트남에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예전에 공공주택 이런 거 좀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게 보면은 그건 있더라고. 그 보상을 하면 가는 집들이 있대. 예를 들면 그런 집은 있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도 어, 골드나무도 어, 총 23층까지 24층까지 돼 있는데 그 12층까지인가가 어. 원래 있었던 쿠떡태에 근무하던 건물에는 그 집단 주거하던 주거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맞아요. 보상해서 집을 넣어준 케이스. 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도로 같은 걸 깐다고 사람들이 그럼요. 이전을 해야 되면은 그 사람들에서 집을 준 게 있대요, 베트남에. 그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들어가든 무상으로 들어가든 해서 그 집을 주는 곳들이, 지금 제가 와이프랑 다니면서 보내는 몇몇 아파트들이 그런 아파트로 유명한 데가 있다더라고, 보니까. 예전에 어디 개발하면서 거기서 이제 집 잃은 사람들이 여기 살게 됐다. 여기 어디 개발하면서 산다, 이런 아파트들이 있긴 한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보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마 베트남 정부도 이거 지금 슬슬 이제 임계점 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출산율이 엄청 낮아진다 그러더라고. 베트남이 지금 하노이, 호치민 기준으로는 이제 뭐 2가 안 된다, 1점 초반이다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은, 결국 왜 애를 못 넣겠어? 뭐 한국이랑 다르겠습니까? 우리 또 한국의 선배 아닙니까? 이쪽으로는. 아, 뻔하잖아요. 집값 비싸고, 내 아, 몸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먹고 무슨 살기 애를 놓냐? 팍팍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무슨 애를 놓습니까? 근데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약간 경고를, 뭐 약간 그 경고가 좀 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집값 공급에 대해서 좀 열의를 펼치지 않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한국에는 그런 뭐 상복주택 뭐 이렇게 명확하게 아파트 이름이 나라에서 지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베트남 하노이에 내가 많이 지나다 봤지만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 그 세떼 뭐 이런 그런 게 주공이냐는 거지. 아마 세대 부산은 다른 모시기가, 느낌이고 다른 느낌이죠, 그거는. 예. 세떼가 주공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아, 그건 주공이죠, 그리고 세대라는 아파트는. 예전에 예. 이제 이프로님 잠깐 살았었던 그 모이밥 뭐때뭐 그런 데 있잖아. 그것도 베트남 주공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거 베트남 5천만 원짜리. 주공인 거죠. 주공이죠, 그거. N, 세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제 얘기를 계속 또 이어가자면은, 이제 뭐, 저리로 대출해서, 첫 주택 구매자, 한국이랑 똑같아요, 보면 이것도. 첫 주택 구매자한테는 혜택 준다. 생애 최초 주택이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저 공공주택 들어가면은, 이제 금리가 3에서 5%라면 얼마나 싸냐면은 지금 베트남이 집 빌리면 한 8%, 9% 되잖아요, 지금 은행 이자가. 그쵸. 10%까지 그러면 되지요. 10%까지 생각도 그 30%대까지 낮춰준다라는 거고, 한 1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아, 이거 와이프 명의로 안 됐으면 내가 이거 사도 되는데, 지금 대출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 청년 아파트들 공급하고 10년 무이자 할부, 이것도 이제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다 고치민시를 시범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의외로 호치민도 그렇고 하노이도 보면은 조금 약간 슬럼화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슬럼화된 주택가들, 오래된 곳들. 어디가 있을까요? 굳이 얘기하면. 그 2군에 그 살라 뒤에 보면은 그 빈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호치민 2구 말하는 거예요? 호치민 2군에 자, 거기 되게 호치민은 잘 모르고 거기가 지금 하노이는 되게 하노이는 보자. 아, 뭐 갑자기 하노이 생각하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저기 뭐. 근데 호치민 기준으로는 그 보면 이제 그 호치민 사이공 따라가지고 뒤에 보다 보면은 그 공사하다만 아파트들이 있거든. 그런 데가 약간 좀 그 프로젝트 퍼져가지고 약간 그 슬럼처럼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 다 개발할 네. 것 같아요, 베트남 정부들이. 그리고 강단 중간중간 보고는 공사 멈춘 아파트들 많잖아요, 사실 베트남도. 그런 건 종종 있죠. 당신 집 앞에 호텔도 지금 멈춰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요, 사전체. 멈춰 있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좀 뭐 다시 개발한다는 게 지금 베트남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주민을 해서 하고 이제 뭐 저소득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베트남에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임대 제한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아까 그저 뭐, 저소득층, 근데 이게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가 사면은, 이게 이 베트남 정부가 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좀 이게 한 번씩 좀 정책을 만들 때, 한국도 그렇겠지만, 이게 또 정치인들이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100% 완벽하게 안 만드는 게 많잖아요, 베트남은.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전자담배 이런 것도 조금 여지를 두고 나니까 이제 생산을 어떻게 해든지 약간 이제 퀘션 마크 뜨잖아요. 이게 진짜 액상만 만드는 건지 기계를 만드는 건지 사실 이런 게 대해서 좀 모호하게 법을 많이 만들어요, 베트남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임대정책 같은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 집 한 블록 앞에 있는 집들이 저가로 나와도 이거 결국 우리 집 가격을 따라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난 처음에. 그래서 이거 사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갑자기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집이 1억인데, 옆집에 한 블록, 두 블록 건너서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저리로 나왔다고 칩시다, 이런 임대주택들이. 근데 이게 베트남 정부가 좀 클리어하게 법을 안 만들면, 그 아파트가 우리 집에 예를 들면 1억짜리가 1억 5천이 갔으면은 그 집도 5천만 원을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시장 논리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1억이 되면 사실 이게 임대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건데, 베트남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확실히 클리어하게 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베트남 진짜 집값을 잡냐 못 잡냐가 좀 사실은 크게 결정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제 생각이지만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집값이랑. 왜냐면은, 이런 공공임대주택들의 부지 자체가 좋은 데를 주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결국 외곽으로 밀려날 거잖아요.
부지들이 사실은 뭐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 만든다고 저기 뭐 강남에 뚫진 않잖아. 그러니까 강남에 뚫진 않아요, 사실 그게. 강남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게. 그러면 결국 기존에 있는 하노이, 호치민 기준으로 목 좋은 곳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은 실제로 이게 뭐 정책에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까라는 게 사실 좀 의문스러움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이게 뭐 뒤에 보시면 이제 중국 얘기랑 좀 비교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면은 중국도 사실 이걸 실행을 했대요, 지금 최근에. 공공임대주택 집값이 상해랑 심천, 뭐, 베이징 쪽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보니까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정부와 이제 구매자들이 공공 소유하는 개념으로 해서 집값을 주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받은 이제 분양을 받은 이후에 이제 지분 확대하고 뭐 이렇게 좀 뭐 1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근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외곽 신도시로 결국은 단지를 뺀다는 건데 그럼 이게 그렇게 뭐 엄청나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겠냐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혜 분양 이런 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이슈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보면 이제 그 아마 많은 사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오를 건데 따라 오르면은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풀릴 수 있으면은 이거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요런 식으로 진짜 특혜 분양 같은 경우가 좀 중국에서는 이슈가 있는 거다. 베트남은 이제 비슷하고 1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특권 계층 우선 분양 사례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딥시크의 문제인데. 이게, 이게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또 베트남 정부 분들 또 차명으로 얼마나 사겠어, 집 이거. 관계자 사람들. 여기 뭐, 그렇진 않겠지만, 여기 노숙자들 명의로 해가지고 집 사놓고. 이 큰 돈은 벌지 않겠냐.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지금 이슈였던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 부동산 관련 정책들입니다. 지금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베트남 정부 의지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없진 않았었겠지만 한국은 워낙 그냥 가까운 데서 자꾸 들으니까 한국은 정부에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엄청 개입을 많이 하잖아요. 보유 기간부터 뭐 세금 문제부터 뭐 두 개를 사냐 한 개를 사냐부터 심지어 부동산을 민간이 지은 건데 그걸 뿌리는 방식을 정부에서 또 정하고 뭐, 저는 한국 부동산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있었다며, 한국이 작년인가? 50년짜리 대출이 있었다며? 모르겠습니다. 한국인가? 한국 아닐까? 작년인가? 50년짜리 대출을 누가 만들었다가 그게 없어졌대요, 잠깐. 그게 50년짜리 대출이 있는 데가 어디라더라? 뭐 영국 이런 데가 있다더라고.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런던 이런 데는 그거 아니면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제 생각이 뭐냐면 한국 정부는 참 부동산 값을 올리는데 진심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모든 정책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후대는 모르겠고 지금 우리 또 기득권층들이 집값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 지금 굉장히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부동산 값을 올리는데 진심인 것 같다 라는 거고 이제 베트남 정부도 지금까지는 집값을 올리는데 진심이었다가 이제 좀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지금 되게 피곤해 보이네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12시 40분이 넘어가는 시간인데 어쨌든 이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민간이랑 같이 아까 전에 중국에서 한다고 했었던 그 공유형 쉐어링 오너십 하우스를 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합니까 어떻게 뭐 근데? 예. 집값이 오르면은 정부랑 지분대로 쉐어하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손해는 정부가 먼저 보는 걸로 뭐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결국은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정부 모든 그러니까 정부들이 진심이다 집값 올리는데 진심이다. 진심이다. 그렇게 해서 꼭 서울에는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어제도 뭐 같이 술 먹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게 한국을 맨날 25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맨날 집을 살 때. 근데 어제도 이제 저는 이제 지인이랑 술을 먹다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맞벌이를 계산 안 한 것 같다. 한국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잖아요. 우리는 3만 불, 4만 그럼요. 불을 생각하는데 둘이 벌기 시작하면 8만 불 정도, 7, 8만 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앞에 봤던 지수가 25년에서 10년으로 떨어지거든.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런 생각해보면 또 한국 집값이 아직까지도 뭐 엄청 비싼데 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보면 서울에 언터처블은 아니다. 언터처블은 아니다. 왜냐면 아까 뭐그 통계자료 보셨겠지만
전 세계 모든 특히 수도에 있는 집들은 다 비싼데, 그런데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10,000불, 뭐 15,000불 잡은 게 제 생각에는 그 단순 임금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다 잡은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 뭐 세금 안 내고 장사한다든지, 예를 들면 세금 안 내고 뭐 비즈니스 한다든지, 뭐 그런 뭐 음지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베트남은. 그래서 뭐 오늘 결론은 일단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연락 주셔라. 그럼 저희가 그 가지고 계신 버젯 범위 내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한 부동산 추천해 드리고 그 소개비는 저희가 받겠다. 그런 거는 저희가 소개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아니 그럼요. 얼마든지 가지고 계신 버젯 내에서 그런 그 양심의 손을 얹고 굉장히 좋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희 집 고향입니다, 지금. 옆에 아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방송 한번 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내용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어떤 뭐 영양가가 이게 엔딩이 없어. 클라이막스가 이게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저번 방송도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부동산 구매를 원하시는 그 그렇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셔라. 주셔라.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시죠, 그러면. 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